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한류를 다룬 외신 기사들에서 종종 예상하던 게 바로 한국 문학의 약진이었습니다. 지난 7월 제 채널에서 다룬 가디언의 기사에도 기사 말미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다음 대세는 문학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은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하지만 인지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은 아직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배, 분단, 전쟁, 빈곤, 독재 등 혹독한 시련을 한 세기 동안 견뎌온 한국인의 깊은 경험과 회복력은 문학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한국인에게는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한강 작가와 관련된 외신 기사는 지금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과 함께 한강 작가는 누구며 어떤 소설들을 썼는지 소개하는 일반적인 기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외신 기사들 중엔 당연히 심층 기사도 제법 많은데요. 그 중에선 뉴욕타임즈, 디 애틀란틱, 타임, 뉴요커 정도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오늘은 이러한 심층 기사 중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 여성이 한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금일클립에서는 이 기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국내 언론에선 언급되지 않은 것 위주로 볼만한 기사를 짧게 몇 개를 더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항상 다루거나 참조하는 원기사의 URL을 클립 하단의 더보기란에 걸어두니까요. 추가로 소개드리는 기사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뉴욕타임즈 기사도 시간 관계상 전문을 소개드리는 건 아니고 다소 축약, 생략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전문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좀 색다른 관점의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독립저널리즘을 표방하는 더 와이어라는 매체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번역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는데요. 유명 번역가 안톤 허의 말을 빌어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를 번역한 스미스의 번역을 칭찬하며 그녀가 한국 번역계에 일으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 문화는 현재 매우 인기 있는 시대정신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 문화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매개체인 번역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볼 시기가 도래했다. 안톤 허 씨는 말한다. 제가 한국에서 성장할 당시 번역은 문자 그대로 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건 한국 문화 상품에 대한 매우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되어버렸죠. 저는 그것이 한국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 씨는 채식주의자가 부커상을 수상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은 한국 문학의 번역 모습을 바꾼 것이다. 번역가들은 더 대담하고 문학적으로 행동하며 언어의 문화만큼 번역 도달 대상의 문화를 고려하게 됐다. 한국어는 다른 많은 언어보다 번역자의 재량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는 언어다. 한마디로 지나친 문법적 접근,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 번역이 오히려 제대로 된 번역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데보라 스미스 씨의 한국 문학에 대한 기여는 한강 작가의 좋은 책들을 멋지게 번역한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번역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시켰으니까 말이죠. 이후 기사는 한국어의 특성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어권에는 엘파이스라는 유명 매체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판매 부스 1위 매체이자 이 매체는 전 세계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꼽히는데요. 이곳에서는 노벨상 수상자 한강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작품 세계, 가족관계, 기타 주변적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합니다. 기사의 제목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서관 금지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경기도교육청의 유해도서 지정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강 작가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내 소식들은 해외 유력 매체들에서도 실시간 중계하듯 나옵니다. 한편 영국의 가디언은 소규모 출판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한강의 책을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는 2015년 틸티드 엑시스 프레스라는 동아시아 문학을 전문으로 번역하는 작은 출판사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죠. 아무래도 대형 출판사에선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이런 소규모 또는 비영리 출판사일 겁니다. 이런 곳들이 국제적 관점에서 한강 작가를 발굴한 것이어서 그러한 소규모 출판사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 출판 시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판사도 출판사지만 소규모 책방에 적용해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이는데요. 우리의 책방, 즉 독립서점은 좋은 책을 골라주는 큐레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풀뿌리 독립서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좋은 책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즈의 기사입니다. 한강에게 노벨 문학상이 수여된 것은 한국 문화의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또 한 번 입증하는 사례로 남는다. 그녀의 성취는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것, 그리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의 폭넓은 대중적 성공에 이은 쾌거다. 해외에서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녀의 이번 수상은 특히 번역을 통해 한국 여성 소설가와 시인들의 작품이 국제 독자들에게 널리 소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수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적 성취로 환영받는다. 다만 한강을 비롯한 이러한 여성 작가들이 상징하는 것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종종 여성 혐오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은 한강 작가의 수상 이전까지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만 배출했다. 그 주인공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는 군사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남북 화해와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이전에 한국 노벨상과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은 한국의 격동적인 현대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바로 한반도의 분단, 전쟁, 군사 독재, 그리고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위한 길고 때론 피비린내 나는 투쟁으로 특정지어진 일련의 사건들이다. 한강 작가의 가장 널리 읽히는 국제적 저서인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더 내밀한 차원의 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강 작가는 한국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난 인간의 폭력에서 영감을 얻어 글을 쓴다고 말해왔다. 그녀는 채식주의자의 핵심 요소인 고기 소비에 대한 죄책감이 자신의 고향인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의 집필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제가 가장 자주 느꼈던 감정은 고통, 그야말로 압도적 고통이었습니다. 소설을 쓰는 동안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한편 채식주의자에서 주인공이 육식을 거부하는 결정은 가부장적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소설가 크리스 리는 말한다. 문학은 성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모두 넘나들며 쓸 수 있죠. 한강은 가부장적 시스템 아래서 성장한 특정 세대의 여성들 중 하나이며 그리고 현대의 폭력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자란 여성입니다. 영어로 번역되는 많은 한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 중에는 어머니 역할이나 이미지와 같은 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것들이 많다. 이런 주제의 책들이 번역되어 출간되는 것은 미국과 영국 독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한 책들 중 엄마를 부탁해는 2011년 메나시아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해외 독자들은 좀 더 다양한 한국 문학을 원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엄마를 부탁해 번역가이기도 한 김지영 씨는 말한다.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집필되고 번역되는 다양한 장르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30년 전엔 매우 문학적인 작품들만 영어로 번역됐죠. 그런데 이젠 SF, 판타지, 회고록 같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제약이 번역가의 숫자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 문학의 다양성과 깊이를 영어와 다른 언어들로 전하기 위해선 더 많은 번역가가 필요합니다. 한국 문학계와 한국의 국제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영화와 드라마가 한국 스토리텔링을 알린 것처럼 문학에도 주목을 가져오길 희망하고 있다. 코리안 쿨의 저자 윤희홍은 말한다. 한국 영화 덕분에 사람들은 한국인이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어요. 한국이 대중문화로 잘 알려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이컬처에서도 새롭게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상의 나라이기도 하죠. 이제 사람들은 한국은 영화와 음악뿐만 아니라 놀라운 문학적 풍부함도 지니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줄어드는 문학 소비, 불안정한 창작 환경 등으로 우리 문학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좀 오래된 조사이긴 하지만 우리 문인들의 연간 총 수입은 형편없어서 2017년 기준 1,840만 원이었습니다. 동일 기간 근로자 평균 수입이 3,475만 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열악했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독서 인구의 절대적 감소에서 찾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인 기준 독서율은 72.2%에서 43%로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줄어들었습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독서 열풍에 다시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 결국 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게 해당 분야의 부흥에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번 열풍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기를, 그래서 한국 문학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